녹화 버튼 걸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인 대표님, 네, 발표해 안녕하세요. 주세요. 김서인입니다. 네. 네, 제가 온라인에서는 디노 뚜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디노 뚜기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500억 공주였어요. 그래서 오공주라고 제가 조금 왜 500억 공주가 됐었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스토리가 긴데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억을 모아서 좀 좋은 일을 할 거다. 이런 또 와, 꿈이 비전이 있어가지고 오공주라는 타이틀로 네, 활동을 했었었고요. 일단 50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근로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게 부동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한 세 번 있었어요. 어,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건물을 갖고 있었었는데 임대료를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쪽하고 한국 쪽은 이제 조금 시차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이에 그 지하철역 옆에 있는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게 한 그렇죠. 십몇 년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트리마제 옆쪽에 있는 성수동? 예,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것도 예, 파셨어요? 애들 유학비를 대느라고 미국에 팔았어요. 그래서 아유, 마음 이런저런 아픈 사연이 것들을 있네요. 생각하면 사실 정보는 있었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놓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공부력이야말로 내가 500억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또 이 좋은 기회에 또 우리 심재환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분 해보시겠어요? 우리 양원 대표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양원입니다. 저는 성남에 살고 있고요. 네. 네, 영어 학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오, 네, 아주 작게, 네, 네. 네. 그리고, 일단 저는, 그 종잣돈을 조금씩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서 전세 9천에 살다가 그때 이제 한참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가지고 성남으로 그 빌라를 그때 이제 1억 7천에 사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재개발도 지역이 돼가지고 조금 오르는 집값이 오르는 거를 보고 어 그 돈이 뭐 매달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집을 샀는데 그리고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집값이 오르니까 부동산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네. 그 전에 성남으로 오지 않고 강남 쪽에 그때 막 제가 막 뭐 월세, 전세, 십세라는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강남에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셔가지고서는 팟캐스트로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막 강남에 빌라 사라, 집 사라, 돈 조금밖에 없어도 괜찮다, 가능하다. 네. 그때 이제 무주택자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그 대출이. 이제 그런 얘기는 듣는데 선뜻 강남으로 갈 생각은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차라리 그때 아파트를 샀으면 그때 아파트도 3억대 초반이나 후반대쯤이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그때 샀으면은 좋았을 텐데 제가 여기서 빌라를 사가지고 네. 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서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너무너무 초짜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용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알아들어도 까먹고 알아들어도 까먹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런 강의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저께 강의 딱 듣고 정리가 너무 스르르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 증인이시네요, 다들. 네, 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원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지원 대표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 아, 간단하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왜 부동산 강의를 신청하게 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되게 어제 12시까지 되게 거의 임박하도록 망설였어요. 아, 네.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다라고 생각을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하다가 뭐, 2년 전에 네.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돼가지고 그냥 아, 막 분양권을 사들였다가 네. 망했어요. 지역을 잘못 선택했네요. 지식산업센터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디 쪽을 사셨는데요? 사무실을 지산으로 옮겨서 지산을 알게 됐거든요. 네. 지산으로. 음, 그래서 그때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를 해가지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나도 프리미엄을 벌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분양권을 막 사들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퐁 망했어요. 그래서 아, 부동산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네. 예, 그랬는데 어저께 그냥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신청도 급하게 했는 기본 강의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냥 분위기라든가 감정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랬지요. 예. 거의 막 10개를 사들였다가 아, 이제 망했어요. 어쨌든. 아. 음, 그럼 지금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요. 정리하는 중이어가지고 아, 네. 지긋지긋하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걸 신청하면 상처가 덧나고 막 후벼 파지고 자책하게 아, 될까 맞아요. 봐. 어, 그리고 저는 당분간 뭐 아파트 살 여력은 없는데 네네. 그걸 들어야 되나 싶은데 안 대표님한테서 기본부터 벽돌 하나하나 쌓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신청해서 좀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제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혹시 지역이 어디 쪽이에요? 저는 가산 디지털에 아산이면 괜찮은데 너무 그쪽에 물량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가산하고 가사는 괜찮지 가산을 않아요? 알게 되고 좋아요. 가산에 웬만한 쪽은 다 재미들 보셨었을 텐데 봤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가신 프리미엄을 거예요. 먹으려고 했는데 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못 음, 빠져나온 거죠. 예. 네, 못 빠져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등기를 칠 수밖에 없고, 어. 등기를 치자니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 그럼 그 사기에, 임대료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상황, 팔고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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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네,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다른 분들 간단하게 또 인사해 주실 분 계세요? 한 사람씩 시키세요. 우리 조은희 대표님이랑 유소연 조은민 대표님하고. 대표님 계세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바쁘니까, 네네. 지금 서초동에 살고 있고, 한국 메신저 마케팅 협회 사단법인 우리 김서인 대표님이랑 함께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슷한 게, 뭐, 오공주라고? 저도 있잖아요.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저는 1천억 공주였습니다. 뭐 500억과 1천억 어떻게 달라? 두 배네요, 두 배. 아무튼 간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일도 저질렀고 아픈 사연도 많고 그리들이 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인 대표님. 네. 그러면 우리 유소영 대표님 잠깐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저는 여기 사진이 더 이쁜 것 같아갖고 사진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찍었어요. 네. 응. 저는 사실 부동산 쪽은 잘 몰라요. 우리 남편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전 관여를 안 하고 듣기만 했고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데 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네. 예,
그래도 좀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 좀 하려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신청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유소영 대표님이셨고요. 참고로 남편이 LH에 아주 높으신 아, 분이십니다. LH 계시면 뭐 완전 전문가시죠. 저희가 나중에 초빙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아니에요, 우리 음.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거꾸로 가가지고 이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태 대표님 잠깐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정태입니다. 네, 전 지역은 광주이고요. 네. 전남 광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음, 얼떨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지금 계신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대단한 자산가이셔서 저는 그러한 타입은 아니고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믿을 만한 컨설팅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부동산 하락이 온다고 하고서 또 그리고 최근에 경공매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 네, 조그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네, 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서 네, 이렇게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무슨 사실 처음에 저는 뭐 공동 투자를 하자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경공매도 저는 경공매를 지금 뭐 전문으로 같이 가서 같이 받아보자. 지금 단계는 저는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다 갖춰졌을 때 그럴 때야 뭐 제가 정말 좋은 매물이 있다 하면 뭐 추천 정도 해드려 볼 수도 있겠죠. 어느 단계에서는. 그리고 또, 이거 어떤 매물이냐 하고 물어보면 제가 체크는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저희는 이제 부동산 기본 이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오늘 우리, 이정태 대표님도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차근차근 이론부터 공부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러시면 지금 지영 대표님은, 어, 지금 오늘은 지금 참석 아직 못 하셨고, 몇 분은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평일 오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렇거든요. 이제 나중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사 서로 나누시는 걸로 하시고요. 우리 임혜성 대표님, 어떻게 잠깐 인사 가능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남 논현동에서 이제 살고 있고 회사가 네. 이쪽이다 보니 이 네.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계속 회사 때문에. 네. 그렇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만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어, 예, 그랬죠. 그래서 한 뭐 3, 4년 전에 그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이제 거기 송정동 쪽에 그 성종동 쪽에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근데 네. 여기가 거의 지금 두세 배 다 뛰었다고 하는데 그 맞아요. 성수동 옆에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임장을 가보니까 너무 이제 그 노후하다 보니까 네. 선택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이제 선택을 2019년도에 그 명동 충무로 쪽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워낙 분양을 받으면 워낙 그 모델하우스가 너무 정말 그 잘 돼 일찍 있었죠. 네. 너무 깔끔해서 그래서 임대 수익을 이제 가져보자 네. 했는데 요즘 워낙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 제가 분양받을 때만 해도 뭐 개인적으로도 뭐 세를 놓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위탁업체 끼고 호텔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수익을 배분받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네. 저도 위탁을 맡겼어요. 위탁을 맡겼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 분양받았을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위치가 워낙 그 트리플
그러니까 트리플도 아니고 4개 아, 역세권이고 네네. 네.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도 위탁 업체가 운영을 잘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 제가 그걸 하면서는 부가가치세도 계속 내고 그다음에 종소세 신고를 할 때도 그게 주택은 분리과세가 되는데 저는 종합과세로 제 그 근로소득하고 합쳐져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이제 막 그러니까 해보면서 아 내가 그 세부적인 지식도 정말 있었다면 나는 네. 무주택자니까 맞아요. 를 해서 그 세무적인 것도 조금 그 이득을 보고 했을 텐데 거의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상가 개념으로 세금 네. 다 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재산 오피스텔로 해달라고 아, 최근에 그게 이슈가 그거거든요. 생수기.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예.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은 제 그 세대가 25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그런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건물 그 주차 수가 맞지가 않아요. 오피스텔로.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탁산 행론이요. 보기 좋은 말로 맞아요. 불가능해요. 네. 예. 거의 그러니까 저희 생수기 사실 그게 이제 그 틈새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그 분양 저도 분양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사실 분양 상담사 정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몇 안 되고요. 그냥 막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긴데 그분들 얘기만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갖고 질문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분들은 아무 말도 못 해요. 왜냐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생수기라도 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공부 더 하셔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아까 이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혜성님도 좀 많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유라고 돼 있으신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지영님이신가요? 유라고 돼 있으신 분 안 들리시나 보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 소개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어,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론 공부 좀 시작할 거고요.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할 거고 지금 11시 이제 지금 30분 지났는데요. 강의 시간은 10시 반에서 11시 반, 12시 반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그 중에 이제 조금 급한 일이나 바쁜 일 계시면 조금 일 보셔도 되고요. 제가 어쨌든 녹화본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 83페이지짜리 교재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3개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교재들을 보면서 강의를 할 거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포트 같은 거, 용어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대표님들은 수시로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그 각자 조금 공부들을 하시고요. 과정은 이제 4주 과정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지금 이론 강의가 첫 번째 1, 2주 정도는 이론 강의로 들어갈 거고요. 3, 4주는 이제 이론 강의 플러스 이게 이론이라고 하지만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그 다음 시간들은 이건 이론 플러스 실무 플러스 뭐 약간 부동산 하면서 그런 팁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 과정에서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지금 오늘 상담했던 것들처럼 어떤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수업 마지막쯤에 질문을 주시면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도 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다른 분들 해드려 보니까 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공부가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유튜브, 뭐 캔바 이런 거는 이 과정이 조금 끝나는 마무리 되면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해드리는데 그거는 중간에 한 번씩 제가 줌을 열까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뭐가 필요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서부터 오늘은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먼저 사실은 가장 급한 게 사실은 블로그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강의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블로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를 조금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간단하게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제가 이 PC 화면을 보면서 실습하면서 같이 해드리고요. 또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시면서 어떤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도 저한테 그런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주 바쁘지 않은 한 좀 시간 지나서라도 바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왜냐면 그때 해결을 해드리면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 대표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화면 공유하면서 기본 이론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1번 한 번씩만 눌러줘 보시겠어요? 대표님들?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조금 시간이 조금 이렇게 소요가 됐었는데요. 네. 자, 이거 성공 확률 높여주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 저번 무료 과정에서도 제가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정은 조금 진도는 빨리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질문은 그때그때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질문은 좀 강의 마무리쯤에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우리 다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를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목차는 프롤로그, 챕터 1, 2, 3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해서 84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거 프롤로그는 뭐 제 소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화면을 조금 빨리 넘기면 사실 조금 이게 눈이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키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대표님?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챕터 1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딱 이 정도 이론만 알면 됩니다. 이 정도 이론 알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정의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동산이죠, 동산. 네. 국가는 계획적으로 모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요. 다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역시 그림으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 있고요. 여기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를 다 제한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제한을 안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땅에는 이렇게 이름이 다 정해져 있고 이 땅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쪽에 가장 강력한 최고의 법이 이 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거에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조금 글씨가 깨지니까 화면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네 개로 나눠집니다. 다시 주거지역. 어제 잠깐 무료 강의에서도 잠깐 들었을 텐데 이제 이런저런 강의 내용이 여기에 총괄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나뉘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와 주거지역의 중간에 있는 게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나뉘고요. 상업지역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거지역은 가장 쾌적한 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쾌적하다. 반대로 집값이 제일 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는 어떤 지역이 제일 가격이 비쌀까요? 준주거지역이 가장 가격으로는 제일 비쌉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누가 제일 비쌀까요?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비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도표화해서 비율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때 공부할 때 다시 좀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 이렇게 있는데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이 사이에 있는 거여서 이제 조금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이거는 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무슨 이제 토지일 때 그래요. 그거 무슨 땅이야 그게? 그럼 계획관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가 조금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조금 다시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큰 틀로 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 부동산 종합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여기에 올려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각자 읽어보셔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관리지역. 자, 아까 계획관리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여기 용적률을 보면 얘는 50%, 얘도 50%, 50%에 80% 이하잖아요. 계획관리는 50% 이상의 100%예요. 용적률이 얘가 더 20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는 계획관리가 제일 유리하고 건물 올릴 때 층을 높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비싼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 땅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도표에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서류를 보여드릴 텐데, 그 서류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뭐 해서 이거는 무슨 지역의 무슨 지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떼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도시 지역에, 뭐 어디에 돼 있고, 뭐 무슨 뭐에는 지을 수 있고, 뭐까지는 지을 수 있고, 뭐까지는 뭐는 못 짓는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보는 그게 또 따로 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도시 지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도시를 한다든지 할 때는 모두 저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도시 계획이 짜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을, 어, 표시를 할 때 단위가 평이에요, 평.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인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제곱미터는 얼마냐? 0.3025 평입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조금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류를 제가 네이버에 나와 있는 메모를 보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그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계속 평이라는 단위로 저희가 부동산을 어,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평을 못 쓰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본에서 온 그 단위예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평이라는 그 단어가 일제시대 때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일제의 잔재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평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고요. 제곱미터를 통용을 하자 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대표님들도 몇 평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몇 제곱미터 하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데도, 공식적으로 평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이렇게 살짝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현장에서는 평이라는 말이 더 편하고,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렇지만 그 평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용적률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용적률은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이 땅 100제곱미터에 얼만큼의 높이로 올라가 있는지의 그 비율이에요, 비율. 면적이 아니고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이 총 면적에 대한 비율. 지금 한 층이 50제곱미터라고 하면 땅이 100이니까 100을 밑에다 두고요. 50, 50, 50. 세 개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층을 합쳐요. 그러면 150제곱미터이잖아요. 근데 지하층은 제외를 합니다. 용적률에서는. 그래서 150%라는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높이 올라간 비율, 이게 용적률입니다. 자, 연면적은 뭐냐면요.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총 합해져 있는 총 면적이에요. 면적. 이거는 비율이 아니고 면적. 근데 여기에서는 지하층도 들어가요. 자, 그럼 지하층도 50, 1층 50, 2층 50, 3층 50 하면은 4개를 합치면 5, 4, 20이잖아요. 자, 이걸 계산하게 해보면 4개, 5, 4, 20, 200제곱미터. 이게 연면적이에요. 이거 서류 볼 때 이게 다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거 한 3개 정도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요. 건폐율. 건폐율은 뭐냐면요. 대지 면적
건축에 대한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 무슨 얘기냐면 100제곱미터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60제곱미터인데 나는 뭐 50만 지어도 되고 뭐 그게 있어요. 근데 60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이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연면적은 면적이고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뒤에 율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100분의 60 해서 60%라는 건폐율이 나오는 거예요.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고요. 건폐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얘기는 너무 촘촘해서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건폐율이 낮다는 얘기는 넓은 땅에 건물은 조금만 올라가서 내가 쾌적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중요해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면적은 5가지 면적이 있는데요. 주거 전용, 주거 공급, 주거 공용 합치면 공급 면적이 되는 거고요. 기타 공용 면적을 합쳐서 계약 면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발코니 면적이 있는데요. 발코니는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이 아주 중요해요. 거의 모든 서류에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전용 면적은 무슨 뜻이냐면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는 면적, 내가 오롯이 쓸 수 있는 나만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관 들어가서 나오는 오롯이 내가 쓸 수 있는 그 면적이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거는 도표를 보면서 배치도 이런 그 그림 같은 거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 공용 면적은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기타 공용 면적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노인정, 독서실, 단지 전체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면적이 기타 공용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해서 공급 면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계약 면적입니다. 이거는 분양계약서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는 틀린 용어예요. 맞는 용어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어서 면적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오롯이 그냥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국민주택 많이 하잖아요. 국민주택이란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론 끝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개별 토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매년 결정 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섹터에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싸잖아요. 그 중간에 중간에 되는 가격표를 만들어서 가격 배율 곱하기 표준치 공시지가를 해서 나오는 게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가격이죠. 시가 표준액은요, 지방세에서 쓰이는 용어이고요. 취득세, 재산세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단독주택 범위에 들어가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네 가지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단독주택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요게 세분화돼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요거는 나중에 그 표가 다 나오거든요. 다가구 주택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고 단독 주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거에 공통적인 거는 소유자가 1인이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따로 좀,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걸로 할게요. 여기 보면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로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이거 우리 지금 면적 볼 때 보면 이하, 이상, 초과, 미만 요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하는 이거를 이 660제곱미터까지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 초과는 어,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이게 뭐냐면 19세대라는 게 중요해요. 19세대,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까지밖에 못 짓는구나.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서류 볼 때 19, 18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3도 지을 수 있는데 왜 19까지밖에 안 돼? 이런 의문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19세대까지밖에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이제 요런 정도는 이렇게 그때그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은 비슷하잖아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이 공동주택에 못 들어온다. 굳이 나누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1인이다. 공동주택은 다 개별적으로 등기를 따로 합니다. 크게 나누자면 이제 거기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여기 공동주택 종류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굳이 딱 하나로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5계층 이상일 때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600 초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5층 이상은 아파트, 4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이 크면 연립, 4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이 작으면 다세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이해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해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돼요. 자,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내 맘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요렇게 해라 하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이 안에만 지어라. 이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노란 건물, 토지 안에, 대지겠죠. 이 대지 안에 요만큼 해서 여기는 각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는 깎아줘야 되고, 이쪽으로는 몇 미터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는 이, 일반적인 대지가 아니고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이 있는 쪽은 도로가 몇 미터여야 되고, 대지가 있는 쪽은 몇 미터여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땅이 만약에 여기라면 내 땅은 몇 미터가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서는 2미터고, 이쪽에서는 1미터고, 이쪽에서는 4미터잖아요. 6미터 도로에서는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건축선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본인이 땅이 사서 하게 되면 이제 건축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설계를 떠주겠죠. 네. 대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들어봐도 이거 어려워요. 2분의 1만큼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 경사지는 철도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 건축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이게 제가 이제 포스팅도 했었지만 되게 헷갈리는 혼동하는 용어예요. 이게 3가지가. 자, 발코니는 뭐냐?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내부와 실외를 구분하는 완충 공간을 발코니라고 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이게 발코니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는 1층에서 20층까지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1층하고 2층하고 단차가 났잖아요. 1층 면적하고 2층 면적하고 다르잖아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베란다예요. 이게 1층과 2층에 단차가 나 있는 그 윗부분 이게 베란다고요.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는 발코니예요. 그러면 테라스는 뭐냐? 요즘 테라스 하우스 하는데 그 표현은 원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베란다 하우스예요. 베란다 하우스. 이렇게 1층하고 2층하고 단차가 난 이 공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하우스 해야 되는데 뭔가 표현이 어느 용어상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베란다 하우스가 맞고요. 테라스는 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층. 1층. 지층이라는 게 1층이잖아요. 이 1층에 나와 있는 이 쓸 수 있는 면적, 공간, 이게 테라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발코니는 외벽으로 튀어나온 실내의 완충 공간을 발코니라고 하고요. 베란다는 아래층과 옥상 공간으로 생긴 새로 생긴 공간이에요. 테라스는 지면이 1층이잖아요. 만들어진 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대표님들은 오늘 이제 이걸 알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발코니 확장은, 어, 합법이에요, 합법. 그래서 우리 옵션, 넣고 합법적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넓게 공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합법인데, 베란다를 넓히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전에 제 강의 들으셨던 대표님들은 아마 들었을 건데,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데,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신축 빌라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신축 준공 날 때, 이렇게,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거든요. 일조권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확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안에 있는 공간, 거실보다 더 넓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예를 들면 뭐 조그만 빌라 준공 난 뒤에 이 공간을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집처럼.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은 갖고 그거 경매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항공사진을 찍는다든지 외부에서 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고 이거 불법, 이거 합법, 이게 딱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빌라에서 이 베란다 확장을 해서 그렇게 분양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라는 거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냥 뭐 중요치 않아요. 건축법에서 굳이 용어를 구분을 해놨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혼동되기는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 보면 신축, 증축, 개축은 새로 지은 거고요. 재축은 이게 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면적으로 이전은 이사 가서 똑같은 면적으로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냐면요. 사용 승인을 이미 받았어. 사용 승인을 이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나중에 새로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지금 건축물의 용도를 이미 정해져 있어요. 9가지로.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가 이게 조금 쉬운 시설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여기 8번 시설군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상가, 뭐 1종군생, 2종군생 하잖아요. 이거는 7번 시설군에 해당돼요. 근린생활 시설군.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가면 자동차 시설군이 제일 이제 허가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시설군이 위로 올라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쉽겠죠. 허가받기가. 그래서 이거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시설군에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면 이제 건축물 대장상
기재 내용 변경을 합니다 하고 그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뭐 해당 사항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를 이거를 한다 이럴 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계약해놓고 허가가 안 떨어져서 다시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용도 변경 할 때 상가 이럴 때는 그리고 건물을 뭐 새로 어, 증축, 개축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부분을까지 다 체크를 하시고 일을 벌리셔야 됩니다. 괜히 자칫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서류상으로 패스가 안 돼서 어, 굉장히 애먹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질문 받았던 게 뭐냐면 어디 땅에 그 컨테이너를 놓고 쓸 수 있다고 한다는데 누구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을까요? 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이랬어요, 제가. 왜냐?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게 또 그 지자체마다 적용되는 게 다 달라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 근데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어느 구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사람들, 예를 들면 건축사는 그쪽에 전문가잖아요. 공인중개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이쪽 부동산의 전문가이지만 그 대충 물어봐서 그렇게 실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같은, 어, 거기 그 해당하는 관청에 물어봐라. 관청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그렇게 그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수요, 공급.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경제 이론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게 어떤 때 수요와 공급이 적용이 될까요? 정부의 주택가격 이런 그 공급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는 금세 바로 가격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 주변 일대가. 오늘 꼭 뭔가 그 국토부에서 발표를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아니면 고급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무슨 정보를 해서 조금 미리 뭐 움직여서 사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뭔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일대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인근 지역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요.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 수요 공급이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제 상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인구 여기 보면 경제 상황, 이자율 변화, 인구 이동,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정책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음, 큰 틀로 보면 이런 거고요. 그러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수요와 공급 이론이 적용되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이제 나한테 체감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계속 안 오르고 있던 아파트가 내 집 팔고 내가 저것 좀 사보겠다 하고 지금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전에는 전혀 관계없던 단지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려고 내 집을 팔고 내가 살려고 하는 시간을 안 기다려주고 막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 이론의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 투자를 한다면 두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실거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월세 시세 차익, 아까 그 어떤 대표님 그 시세 차익 보고 월세 받고 하려고 지식산업센터 이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생숙도 얘기해 주셨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거기다 이제 규모가 큰 거는 뭐 건물, 어, 업무용 사무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수익형으로 가는 건데요. 이제 약간 이게 개념이 달라요. 수익형은 어떻게 월세를 받고 이게 투자하는 그 기준에서 많이 달라요. 어? 그냥 나 돈 얼마 있으니까 나 그냥 그 월세 좀 받아볼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 큰일 나요. 뭐냐면 크게 그 구분을 하셔야 되고 내가 아파트 주거용을 내가 이미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하나를 갖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순서는 아파트를 실거주, 내가 투자가 아니고 내가 거주하면서 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아파트로 가는 게 가장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시세 차익이 가장 커요. 예를 들면 월세를 얼마를 받아. 그러면 지금 월세 받는 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훨씬 그 수익률로 봤을 때는 가장 빨라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 5년 뒤, 10년 뒤를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 하나를 사서 내가 깔고 앉아서 거주를 하면서 산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그게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근데 그게 또 다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닌 게 뭐냐면 그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그 모든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거부터 시작할까? 이런 계산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제가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기본적으로 주거를, 왜냐면, 보통의 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해당되는 게 주거용이고요. 그 중에 아파트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아파트 먼저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로얄층에 조망권도 있고요. 일조권도 봐야 되고 동층향 1층과 탑층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트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5층하고 6층 분양받을 때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양받을 때 보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1층하고 1층, 2층, 3층, 4층, 5층 다 가격이 다르는데 1층하고 2층의 가격이 달라요. 1층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가격이 싸요. 5층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싸요. 그리고 보통 로얄층, 기준층 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고층에 따라서 또 그 중간층의 개념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30층에서 중간층하고 15층에서 중간층은 다르겠잖아요. 다시 말해서 로얄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의 15층 뭐 예전에 지은 건물들 아파트들 보면 뭐 15층 정도 기준으로 보면 5층 5층 분양가하고 1층 분양가하고 차이는 당연히 나요. 1층에서 5층 이렇게 그 분양 건설사에서 이제 자르는 그 층이 만약에 5층까지 잘랐어. 근데 6층에서부터 몇 층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6층에서 10층까지 가격이 이제 기준층으로 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몇 층을 사야 될까요? 팁을 드리자면 5층을 사라는 거예요. 5층. 자, 왜냐? 5층하고 6층은 한 층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분양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조금 이렇게 약은 사람들은 딱 그 중간층의 아래층을 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 거는 탑층을 안 샀잖아요. 선호도가 떨어져서. 왜냐하면 이거는 건축하는 공법이 달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평슬랍으로 지어서 마지막 층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옥상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층에 물이 샌다거나 이런 그런 결과가 와서 마지막 층을 다 싫어했었는데, 최근은 어떤가요?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공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또 그때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 누구나 선호하는 게 대단지의 역세권의 신축에 어,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선호하는 기준이 있는데 또 다 그렇지만도 않은데 그래도 보통이 그렇다는 거고요. 대단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 대단지의 기준이 뭐냐면 1000세대 전후예요. 근데 지금은 3000세대, 심지어는 거의 만 세대 되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잠실이라든지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지금 둔촌주공 이런데 그리고 강남에 이번에 재건축한 단지들도 뭐 2000세대, 3000세대, 뭐 이런 대단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도 500세대, 1000세대 정도는 되는 그 브랜드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그런 아파트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조금, 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대출을 받더라도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5년 뒤, 10년 뒤 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다른 애들 5천만 원밖에 못 오를 때 얘는 1억씩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단지에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요즘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앞에 동하고 뒷동하고 걸어서 10분 넘는 단지들도 많아요. 워낙 단지가 큰 데들은.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걸어서 다니는 거하고 걸어서 다녀서는 그 안에서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동이 다 나와 있는 배치도, 이제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배치도 하나를 놓고, 이거를 아파트 평가하는 그 기준들을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길가동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길가동에 남향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안쪽에 뷰가 좋은데 남동향을 선택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는 나는 무조건 남향이야. 그거보다는 오히려 안쪽에 남서향인데, 남동향인데, 안에가 뷰가 좋고, 이런 거가 더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차단기 이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농구대 앞에가 그게 단지 안에 공원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가 농구대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앞에가 어린이 공원이 있다. 낮에 가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밤에 9시, 10시에 계속 농구하는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 길가동이어서 하루 종일 차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리고 공원에 이제 약간 그 뷰가 좋은 아파트들은 둘레길처럼 우리 아파트 단지 옆으로 그 공원 그 길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층이 높은 경우면 또 모르지만 층이 낮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옆에 또 소음, 예를 들면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우리 그 라인 앞에 있다. 그러면 여름에는 또 그 냄새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공사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슨 그 굴뚝 올라가는 그런 유해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오늘은 그냥 이 책으로만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체크를 그때그때 해드릴 기회가 올 거예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역세권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단지에 브랜드 있는 아파트 보다도
오히려 역세권을 더 선호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투자하신다 하면 비싸더라도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에서 요거만 잠깐 어제도 어떤 분이 지금 질문을 주셨길래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오피스텔에서는 어, 태생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그리고 아파텔이라는 것도 포함해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피스텔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피스텔은 일반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 주거 겸용으로 쓰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주거 겸용 오피스텔, 그리고 하나는 아파텔.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세 가지로. 자, 근데 거기에 앞서서 업무 전용 오피스텔이 따로 있어요. 업무 전용하고 지금 주거 겸용 오피스텔 큰 틀로 나누면 두 가지인데 업무 전용은 무슨 뜻이냐면 바닥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큰 건물들에 이제 강남 테헤란로에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빌딩이에요. 빌딩. 그냥 일반 업무 빌딩처럼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겸용 오피스텔하고 들어가 보잖아요. 로비가 다 달라요. 로비가. 걔네는 빌딩에 가까운 오피스텔이에요. 규모도 크고. 대신 걔네는 바닥 난방이 안 돼요. 들어가면 각 그 호실에 들어가잖아요. 바닥 난방이 안 돼 있고 취사시설 이런 것들이 그 규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관할하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거 전용 겸용 오피스텔에서는 분양을 받아서 바닥 난방이 이미 돼 있어요, 걔는. 그리고 그 안에 취사시설이 다 돼 있고 그 오피스텔의 분양을 이미 받아서 내가 이거를 일반 사업자로 쓸 건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를 내서 주거로 쓸 건지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해서 해준다는 뜻인데 아까 말한 바닥 난방이 되고 안 되고의 그 구분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첫 구분이 뭐냐?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업무 전용 오피스텔인지 바닥 난방까지 되는 주거 겸용 오피스텔도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그렇게 크게 구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이 되는 오피스텔에서 일반 사업자를 낼 건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용 오피스텔로 할 건지 다시 나눈다. 이렇게 업무 그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부가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가세는 이 모든 그 오피스텔에 다 적용이 돼요. 바닥 난방에 있는 오피스텔이든 업무 전용 오피스텔이든 오피스텔이라는 거에는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대신 주거 전용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신고한 호수는 그거는 또 별개예요. 부가세는 거기에서는 또 별거예요. 근데 저거 뭐야 등기 내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고받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분양을 받아갖고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 일반 사업자로 내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를 내서 준공 시점에서 이제 내가 그 일반 사업자를 내서 세를 주던지 내가 내 사무실로 쓰던지 아니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그 세를 주던지 아니면 내가 집으로 쓰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그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매매 물건을 진행을 할 때 부가세 계산을 꼭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파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부가세를 별도로 달라고 안 했어. 그런 계약서를 썼으면 이게 부가세가 금액이 커요. 왜냐하면 매매 금액에 대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따지고 보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예를 들면 건물에서는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내가 부가세를 별도로 달라고 요구를 안 해. 근데 이미 계약서를 썼어. 그거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에 따라서 이게 또 금액이 이게 달라지겠죠? 근데 매수자야, 내가. 근데 매도자가 이거를 달라고 안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몇 천만 원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거래를 안 해보신 부동산 대표님들은 이거를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야. 근데 10억 거래를 계약을 하면서 10억 부가세 계산을 별로 언급을 안 해. 근데 이런 거를 매매는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평생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번 정도 해본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뭐 계속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얘기하지만. 근데 이 속으로 매도자도 몰라, 매수자도 몰라, 공인중개사도 몰라 해서 10억인데 그냥 딸랑 10억짜리 계약서를 썼어. 어? 나중에 매도자한테 이게 날라와요. 그 부가세에 대한. 그래서 서로 매수자가 매도자가 나와야 되는 그 부가세를 매도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는 매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 금액을 별도로 약정을 안 하면 서로 손해보고 이득 보고 이런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만큼은 굉장히 토지에서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그러니까 그 주거용이나 토지 빼고는 부가세가 다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매매를 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가구와 다세대 굉장히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아, 외관은 비슷한데, 예. 지금 어, 네네. 그러면은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그로 인해서 임대 수익을 받을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자, 그거는 또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음, 이거는 매매일 때 부가세를 제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거를, 어, 일반 사업자를 내서 세를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임차를 할 때는 또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일반 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내가 세를 주는 임차인도 부가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세금 계산서나 이런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세무서에 그대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만 신고하면 이거는 또 과태료 나와요. 두 사람이 다 같이 한다든지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지만 뭐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거는 그때그때 이거 그 종목별로 다 다른데 그거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거는 또 다음에 임차 공부할 때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처럼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대표님, 네, 아까 네.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가 뭘 빼고는 다 낸다고 그러셨어요? 한 번만 더. 토지하고 주거. 자, 지금 오피스텔을 제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예를 들면 701호야. 바닥 난방이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업무 전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부가세가 나와요. 지금 제가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 바닥 난방이 되는 업무도 되고 주거도 되는 한 건물에 701호를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701호를 분양을 받은 다음에 제가 중고 시점에서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세부 사항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어 일반 사업자하고 다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영리 목적으로 뭔가를 신고를 하고 이거를 장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이거를 주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난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사업자로 세금을 신고를 하는 일반 사업자.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일반 주택임대 사업자. 세 번째는
내가 주거로 쓰는, 이때 주거로 쓰는 거는 1가구 1주택으로 돼요. 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이거는 주택수로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집으로 쓰잖아요? 이거는 내 주택수로 들어가요.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피스텔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안 해보신 대표님,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헷갈려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자, 우리 대표님, 그, 뭐가 그게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로, 그, 신고를 낸 사람은 부가세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주거로 쓰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여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일반 사업자로 낸 사람. 그 사람은 부가세로 만약에 일반 사업자로 낸 호수를 내가 어느 시점, 5년 뒤, 1년 뒤, 이거를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다시 일반 사업자로 여기에서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또 면세 사업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매물을 누가 살 수 있느냐? 그 조건이 되는 사람만 또 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사업자인 사람은 부가세가 발생을 하면서 그 일반 사업자로 낸 사람한테 부가세를 주고받고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정태 대표님 답변 됐나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네. 어려워서. 어렵죠?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요. 자, 결론은 뭐냐? 일반 사업자라고 돼 있는 그 사람들은 부가세가 꼭 발생이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신고를 안 한다든지, 뭐를 뭐 놓쳤다든지 하면 나중에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 일반 사업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만약에 개인이 그런 게 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세대 주택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다세대 주택일 때 여기 중요해서 제가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몇 번 들었을 텐데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비슷한데 다 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자 개별 등기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느 누가 다세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집을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면 임차인으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 근데 201호를 잘못해서 202호라고 제가 전입신고를 했어. 근데 전입신고 할 때 공무원은 이거를 따지지를 않아요. 신고 들어온 내용만 그대로 기재를 해주는 거를 해주는 거야. 그분들의 역할이 그거를 진위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이거 신고해 주세요. 온 걸 그대로 기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못해서 201호를 202호라고 잘못 만약에 그거를 써서 냈어. 그러면 나중에 경매 들어갔다 하면은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 왜냐, 딴 집, 엉뚱한 집을 내가 전입신고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내가 201호, 202호를 잘못했어. 그거는 보호가 돼요. 왜냐,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변 분들한테도 특히 다세대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빌라 있잖아요. 빌라가 다세대예요. 다 가구는 한 집에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룸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다가구가 뭔지, 다세대가 뭔지, 빌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빌라나 다세대에 201호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입시로 하러 가갖고 이렇게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혹여라도 잘못 신고가 됐다. 그러면 그분은 나중에 이 집이 빌라나 이런 거는 경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세대일 때는 꼭 호수 잘 보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가구는 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가구는 안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중 기회가 되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설명드릴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강남역 1번 출구 뒤쪽에 역삼동 그 다가구 주택 할 때 얘긴데, 여기에서는 지금 건물 가격도 넘어가는 거를 다 전세 가격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을 볼 수 있는 그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가구일 때는 내 앞으로 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이거 꼭 체크를 하고 그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빌라왕 사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역세권 신축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세권 신축을 다 좋아해요. 너무 예뻐, 옵션도 잘 돼 있어. 그리고 혹시 주차도 뭐 하는 사람 있지만, 주차도 잘 돼,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 그리고 대출도 잘 나와. 요즘 뭐 90%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청년층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이걸 계약을 딱 해요. 근데 이게 역전세가 나잖아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그 범위 안에 넘어가요. 보증을 해주는 범위가 계약 당시에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때는 괜찮아. 근데 2년 뒤가 되면 이걸 증액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이 2년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2년 시점에서 증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호 범위에서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역세권 신축, 빌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상가에서는 그러면 안전하냐?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상가가 더 위험해요. 제가 해드렸던 그 아파트, 해드렸던 분들은 돈 많이 벌으신 분 많은데, 저는 상가 분양을 해드려서 성공 케이스가 몇 분 계신데, 정말 그분들처럼 하면은 정말 완전 베스트예요. 뭐냐면 신도시에 정말 좋은 자리에 분양권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굉장히 비싸죠. 크야 크지도 않아요. 10평 전후예요. 9평 뭐 이런 게 15억에서 20억 사이예요. 근데 제가 성공해드렸던 케이스는 뭐냐면 위치 좋은데 그게 롯데마트 들어가는 코너 자리였어요. 그 지하에 건물이 큰 프라자 상가였는데 들어가는 지하를 들어가려면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횡단보도 앞이었고 그 건물 들어가는 롯데마트 들어가는 통로를 끼고 있는 기역자 코너 호수였어요. 그 호수가 굉장히 분양가가 비쌌었는데 그거를 분양을 제가 받게 해드렸어요. 분양을 받고 그분은 등기 치기 전에 다시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준공이 나잖아요. 준공 나기 전에 법인들한테 그게 뭐가 들어왔었냐면 그 장독대 이런 그 법인이 있어요. 장독대 반찬 가게 하는 그 법인에서 이거를 되파는 거죠. 제가 사드린 그분이 매도인이 아니죠. 수분양자. 등기를 치기 전이었으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수분양자가 그 법인한테 등기 치기 전에 권리금 1억 받고 팔았어요. 자, 이분은 등기를 칠 때는 또 취득세 4.6%를 내야 돼요. 1억 5천에 대한 취득세는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등기를 칠라 그러면 일이 커지거든요. 취득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를 또 그만큼 비싸게 분양을 받았으면, 그때 당시 최소한 5% 이상 7% 정도의 임차를 맞춰야 돼요. 그 분양하는 사람들은 5% 이상 맞춘다 하고 분양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준공 당시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5% 정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 제가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했느냐? 그 지역은 그게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왜냐? 그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신도시 섹터 항아리 상권이었고 그 항아리 상권 중에 첫 번째로 제일 들어가는 에이스 상권 건물이었어요. 그 신도시 중에 제일 좋은 상권에다가 왜냐하면 학원, 병원 거기에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 넓은 그 아파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중심 상권, 항아리 상권 중에 최고로 좋은 위치에 최고로 좋은 호수였어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를 쳐도 그때 당시는 제가 사무실이 압구정 쪽이었는데 압구정에 있을 때 광고로 오신 그 손님이었어요. 광고로. 광고로 오신 손님이 제 말 몇 마디 듣고 그거를 분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부동산 안 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왜냐? 그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부동산 한다 하면 제가 상담을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 물건만 물어보고 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상담을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건축업자예요. 건설하는 사람이더라고. 뭐 10층 프라자 상가 지어갖고 뭐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사람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 자기 건축업자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정말 제가 좋은 거를 딱 찍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바로 계약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 치기 전에 오롯이 1억이라는 돈을 피를 받고 넘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제대로 된 매물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거 상가 분양 이렇게 잘 안 해드려요. 그 뒤로는 제가 잘 안 해드려요. 한다고 해도 제가 말려요. 왜냐? 제가 했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는 그게 됐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너무 상가 비율이 많아지고 지역마다 너무 상가를 많이 짓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분양 받아갖고 10년 동안 한 번도 세도 못 주고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이거를 분양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떤 분을 봤냐면 할아버지인데 노후에 이것 좀 할까 해서 저거 뭐야 퇴직금 받아갖고 보태 대출 받아서 이거를 분양을 누가 받으라고 해갖고 받았어. 근데 그거는 분양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를 이 할아버지한테 속된 말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받아갖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 노가다를 놔요. 노가다. 그 할아버지가. 왜냐, 이자를 한 달에 몇백씩 계속 내야 되니까. 정말 이 상가 분양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받는다 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이 좀 많아졌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읽어보세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제가 가로수길 상가 제가 많이 해드렸거든요. 가로수길에서 이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홍대 명동상권 지금은 뭐 성수동 이제 각 지역마다 뜨는 상권 지는 상권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뭐냐면 처음에는 그 동네가 조용했어. 나중에는 그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이 프로세스를 제가 나중에 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순서가 있어. 순서가 대기업들이 건물을 사요. 그리고 다 리모델링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다 꾸며서 임대 가격을 딱 올려. 다시 말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에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이 임차인들은 그러면은 옆에서 그 건물 주인이 건물 가격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욕심이 나요. 왜냐면 이 일대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도 월세를 올리고 싶죠. 그래서 하나 둘씩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일대가 가격이 이제 다 올라가서 기존에 장사를 잘 하고 있던 분들은 다 쫓겨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러면서 상권이 이동이 돼. 한참 가로수길이 엄청나게 뜨다가 이제 이게 넘어갔어요. 경리단길, 이태원 쪽, 그 다음에 저쪽 뭐 홍대 뭐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강남 같은 경우는 로데오 상권이 굉장히 처음에 로데오가 최고의 상권이었어요. 그게 가로수길로 넘어왔다가
가로수길에서 경리단길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성수동이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수동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런 게 있다. 자, 여기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이 넘어가는데 11시 반. 지금 오늘은 이 챕터 1까지만 할 거예요. 자, 좋은 매물 고르는 법.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 책 한번 보세요. 자, 대장 아파트를 찾아야 되고, 상권 좋은 데 찾아야 되고, 역세권이어야 되고,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면 더 좋다. 그리고 한강면 노후 재개발, 여기서 팁이 하나 들어갔네요. 한강면 노후 재개발, 제가 하나, 지금 뭐, 이렇게,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도 올라갈 지역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 뷰, 산 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이미 지금 그 단지에서 한강 같은 경우는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산 보이는 뷰들 같은 단지 안에서도 1억씩 차이 나고요. 실내로 분양가가 달라요, 분양가가. 그래서 나중에 시작할 때 여기가 5천이면 저쪽은 1억이에요. 첫 시작 피가. 자, 저평가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각종 데이터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뒤에 다 이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게 글씨가 좀 어지러울까 봐 제가 좀 천천히 올리는데, 청약, 어느 분이 청약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해드릴 텐데, 청약 홈에서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전세가율, 거래량,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착공, 중요합니다. 착공량이 중요한 거에 따라서 나중에 수요 공급이 이제 달라져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그래프 보는 거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부동산 정책, 대출, 임대차 3법, 5%못 올린다는 거 하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챕터 1, 34페이지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공유는 여기서 끄겠습니다. 대표님 뭐 하나 질문해도 네, 돼요? 이제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 아까 그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그 상권 넘어갈 때 네. 원래 그 오리지널 분들이 있다가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막 좋게 만들고 그래서 오리지널 분들이 원주민들이 그 떠나면서 그 상권이 이동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그때? 그거는 이 상권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하고 똑같아요. 이게 막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아까 지금 그 가로수길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아까 지금 한 거 반복이 되는데 그 시절에 강남에서는 오렌지족 뭐 이거 완전 옛날 용어네요. 오렌지족 해가지고 왜 오렌지족이냐면 압구정이 지금 강남에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잖아요. 아파트를 보면 그걸 보면 제가 그 압구정 신현대 단지에서 있었거든요. 공인 부동산 사무실이 그쪽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할 때도 이제 그쪽 압구정 섹터를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그 압구정 하면 미성 아파트에서부터 한양 아파트까지가 딱 아파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데들하고 여기는 좀 달라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들은 주택하고 아파트들하고 혼용이 돼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를 들면 현대건설 옛날 80년대 강남을 첫 만들 때, 그 섹터를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강가 주변으로 딱 잘랐는데, 거기에는 그 아파트만 들어가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만 들어가 있어서
거기 아파트만 가격들을 올리는 게 이게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이 같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조건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쪽 미성에서부터 한양까지 딱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그게 하고 거기 주변에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이 이용하는 상권이 그 로데오 거리였어요. 로데오 거리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이게 한양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그 갤러리아 백화점 쪽 있고 뭐 이랬었잖아요. 거기 살짝 넘어가면 바로 청담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애들이 지금 가장 강남에서 비싼 동네에 있는 애들이 상권을 이용하는 상권이었기 때문에 로데오 상권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데오 상권이 왜 죽었느냐? 그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대기업에서 그 섹터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청담동 넘어가는 약간 언덕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오늘은 바쁘니까 하지만 나중에 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대를 대기업 XK 뭐 대기업에서 다 하나둘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로데오 상권에 있는 거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대기업에서 그쪽에다 투자를 하면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내에 있는 잡지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 외국에 있는 그런 데, 로데오 거리를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서 걔네들이 지도 보고 와요. 이거 어디예요? 하면서. 그럼 걔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막 홍보를 하고 막 우리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이 막 거기 하면서 자동적으로 로데오 거리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들이 장사하는 이 손님들이 올 수 있는 반경 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지를 찾은 데가 가로수길이었어요. 그래서 가로수길로 갔는데 여기에서 로도레오에서 정말 실력 있고 음식 잘하고 옷 예쁜 거 갖다 놓는 편집샵 이런 애들이 그냥 실력 있는 애들이 로데오도 갔는데 그 손님들이 따라서 가겠죠. 그러면서 가로수길이 상권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대기업에서 그걸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 다음 거 또 미리 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수길을. 그래서 로데오 상권이 죽으면서 가로수 상권으로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대기업이 막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거리가 좋아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음. 지금 그 경리단길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뭐 마포 합정 상권 있잖아요. 합정 상권이 이게 뭐 나중에 누구야 개그맨 누구죠? 어? 유재석이 뭐 합정역 5번 출구 뭐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합정역 상권이 뜬 이유가 왜 떴냐면 홍대 상권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홍대도 예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왜냐면 홍대 그 주변에 막 속대니 뭐니 많이 몰려 있잖아요, 상권이. 신촌 상권이 조금 죽었었고, 예전에는 신촌이 최고였었잖아요, 그 일대는. 신촌 상권이 죽으면서 홍대 상권이 일어났고요. 홍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거기에 있던 애들이 어디로 갔느냐? 합정역으로 간 거예요. 응? 거기가 너무 비싸지니까. 거기에서 또 뻗어나간 애들이 또 있어. 뭐 무슨 리단 해서 거기서 또 뻗어나가요. 응? 근데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합정 상권은 조금 이게 좀 달라. 거기는 주택가예요, 주택가. 어? 어. 네, 합정 쪽은 지금 말하는 여기 지금 로데오하고 가로수길하고 상권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인들은 여기 대기업이 사는 것처럼 몇백억, 몇천억 건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네 하고 합정동을 빨리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모든 게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혜성님, 답변 됐나요? 네, 그 놀러 다니면서 봤던 동네들 이름 나오니까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다, 상권이. 성수동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 2009년, 8년, 9년도에, 어? 아무도 성수동을 얘기하지 않는 때 성수동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아니, 저 공장지대에, 저기, 근데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 성수동에 건물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공장 뭐 이쪽하고 관계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찾았던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성수동 물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뭐 그 물건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상하다. 왜 성수동을 찾지? 근데 그때도 저도 이게 눈이, 그때도 저도 늦었던 거예요. 이미. 왜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돼요. 성수동 위치가. 강남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성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강남이 다 끝나면 분명히 성수동, 금호동, 그쪽, 이쪽 옥수동, 다리 연계되는 분명히 이쪽에 올라갈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옥수동이나 금호동 이쪽은 주택가예요, 이미. 근데 성수동 쪽은 이게 상권, 건물들이 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성수동이 먼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성수동에서 뭐 공장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은 살아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움직일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로 살아나는 상권을, 한번 눈여겨보고, 우리가 뭐 그게 뭐 큰 돈 가지고 할 기회가 안 되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큰 건물에 붙어서 있는, 예를 들면 큰 건물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뭐 조그만 허름한 건물이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네를 이용하려 그러면 딱 그 건물에 헬리콥터처럼 거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 일대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반경에 얼쩡얼쩡 거릴 수 있는 그 반경에 투자를 해놓으셔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선 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큰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으면 7번 눌러줘 보세요. 자, 왜 제가 7을 누르라고 하냐면요. 제가 7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행운의 7을 수시로 때때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7을 누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제가 3개를 쓰고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3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하는 그게 섹터가 달라요. 강남만 하는 게 광고 전화번호가 있고요. 또 다른 지역 하는 광고 전화번호가 따로 있고 해서 손님층이 다르기 때문에 손님층이 다른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인식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걸 딱 받으면 이거는 이쪽 손님이구나. 이걸 딱 받으면 이건 이쪽 손님이구나. 그리고 광고하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번호가 다르고요. 근데 그 번호가 0777이에요. 번호 좋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7 누르라고 하는 이유가 이 7 누르는 순간에 우리 대표님들도 행운이 가끔씩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많았고 두서가 없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를 오늘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보였던 게 눈에 보여요.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복습들 하시고요. 그 다음 거, 또 이제 다음 시간 할 거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자료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들어가세요. 음. 네. 소영 대표님, 지영 대표님, 혜성 대표님,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영 대표님,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들으셨나요? 제가 유소영 소영 대표님, 대표님. 잘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다음에 네. 전화번호로